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천변을 걷다가 통화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천변이라고 아세요? 지역 이름인지 아니면 강가의 산책로를 그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천변을 걸으면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시감이 들었어요. 물론 자주 다니던 산책로라 눈에 익은 건 당연하지만 뭐랄까 달이 떠있는 위치, 지나다니는 사람들, 통화하고 있는 친구. 모든 조건들이 제게 이건 겪어본 적 있는 일이야 라고 귀띔을 해줬죠. 그러다가 분명 나는 저 돌다리를 건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강을 가로질러서 산책로를 이어주는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리로 갔죠. 그렇게 통화를 하는 둥 마는 둥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몸의 신경을 온통 돌다리에만 쏟고 있는데 돌다리 앞에 차도라고 해야 하나? 큰 다리가 있었습니다. 차도는 공중에 떠 있고 돌다리는 강과 닿아 있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차도 위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가 빨간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더군요. 돌다리 위에 있던 저는 앉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도 모르게 돌 위에 앉아버렸죠. 그러고는 한동안 여자를 바라보았고 여자 또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나서 친구의 말을 끊고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금 천변에 있거든. 그 중간에 돌다리 알지? A교 앞에 있는 거. 나 거기에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오밤중에 A교에 서 있길래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시선을 안 피하고 나랑 계속 시선 교환하네. 이거 각 나왔냐? 피곤하다 내 인생. 이렇게 기성전자량으로 끝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만 있던 친구가 병신아 너 신발끈 풀렸어. 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 개소리세요? 눈가를 제 폰에 붙여두셨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 슬리퍼 끌고 왔어. 그럼 그 슬리퍼 밑창 한 번만 봐봐. 손으로 만져보라고. 내가 왜? 제발 평생 소원이다. 이 새끼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허리를 숙여 슬리퍼의 밑창에 손을 갖다 댔는데 차가웠습니다. 애초에 왜 내가 허리를 숙였지? 난 분명 돌다리 위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미치는 순간 저는 낯선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가의 물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 됐지만 본능에 따라서 허우적대면서 땅이 어딨는지 찾는데 이런 미친. 아까 그 여자가 다리 난간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더군요. 분명 저는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었는데 시발 A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폰이고 뭐고 슬리퍼고 뭐고 죽기 살기로 땅으로 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까지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지만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번화가를 거쳐서 집으로 가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가 무서움이 덜해지니 엄청 쪽팔렸습니다. 옷은 다 젖어 있지 신발도 없이 맨발이지 그년 때문에 집에 가서 형과 엄마한테 차례로 등짝 스매싱 맞아가며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스매싱을 맞은 이유가 그런 꼴로 집에 와서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엄청 흘렀더군요. 11시 정도에 통화를 시작했었는데 집에 와보니 4시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음날 엄마 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던 도중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미친년이 아기를 찾고 있어. 내가 도와줄래. 근데 흰옷에 빨간 치마 입었네. 근데 강에서 뭘 찾고 있어. 아기인가봐. 내가 도와줄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넋이 나간 사람의 넋두리처럼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저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친구가 내게 말해준 신발 어쩌고는 뭐였지? 친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했었고 게다가 말투는 완전 친구의 말투였거든요. 미칠 뻔했던 기억이었습니다만 제게 돌아온 건 핸드폰과 슬리퍼의 분실과 타박상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정신이 잠깐 돌아서 생긴 일인지 귀신을 만나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미친놈이 되긴 싫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영등포의 모태.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여하튼 갔는데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방이 5만원 하더군요. 그냥 더위에 지치고 피곤해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본방을 잡으려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특실을 줬습니다. 그냥 특실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옆에 바로 창고가 있고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더랬죠. 영화 제목이 인디 뭐 어쩌고 한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살짝살짝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피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피우고 오면 딱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분명 정지시켜 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 여기서 자기 싫어.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우고 들어왔지?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하겠더라.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새웠어요. 여하튼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투시하는 방법. 어두운 방에서 촛불 2개를 켜놓고 앉아서 그 사이를 응시하라. 촛불과 촛불 사이의 간격은 60cm 정도로 하고 90cm가량 떨어져 앉아서 촛불 사이에 빛이 교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터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 나온다. 이는 영체가 가진 기진동이 빛의 파동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영상으로 초보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책을 펼쳐놓고서 눈에 초점을 문단 사이에 맞추고 가만히 살펴보라. 작은 활자보다는 큰 제목 사이의 틈을 3분 정도 응시하고 있으면 문단 사이에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신이 귀신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 가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라. 방을 어둡게 한 다음에 거울을 앞에 두고서 자기의 모습을 보라. 자기의 전생명 자기의 전생 모습은 일종의 귀신이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도 이 방법을 쓰면 전생에 활동하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신의 전생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스스로 하고 나서 해주기 바란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떤 인연인지 알게 되면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상대방의 코를 응시하다가 머리 쪽을 살펴보라. 상대의 빙의력 영능력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 한참 상대의 얼굴을 보다가 그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가끔 응시한다. 거기에서는 영락 없이 상대에게 신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귀신을 달고 다니지 않을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직접 보려고 하지 말고 곁눈으로 보라. 귀신은 옆눈으로 더 잘 보인다.
왜냐하면 막막에 결정되는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신경을 통하지 않고 영상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따라다니는 귀신들은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려 하기보다는 옆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볼펜이나 바늘 끝을 응시하다가 벽을 보라. 첨예한 물건을 보고 있으면 은연중에 시신경이 긴장을 한다. 따라서 휙 지나다니는 귀신들은 잘 보이지 않다가도 예민한 영안에 걸려서 상이 맺히는 일이 많다. 말하자면 부유령의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긴장을 해야 보인다는 말이다.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벽을 보라. 아이 귀신들은 한참 떠들고 놀다가 지치면 벽 속으로 들어가 쉰다. 그래서 아이 귀신은 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많다. 성격을 보면 장난기가 많아서인지 금방 뛰쳐나오기도 하는데 절대로 자극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손바닥을 비비다가 방바닥 한가운데를 잘 응시해보라. 상대가 앉아있는 바로 아랫부분에서 전생 모습이 그려진다. 상대가 움직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하면 영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상대의 전생을 보았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묘지에 가서 봉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서 봉분 위를 살펴보라. 묘지에는 연고가 없는 귀신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칸막이를 하고 저편에 사람을 앉혀두고서 정조하여 칸막이 벽을 보라. 보면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더 잘 보인다. 이것이 귀신 투시의 첫걸음이다. 탐가이를 하고 상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가 가진 인연령의 정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친척이나 어른들이 겁주려고 무서운 얘기들을 해도 코웃음치고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서 절 키워주셨어요. 부모님 맞벌이 때문에 6살인가 7살까지 주말에만 집에 오고 평일엔 다시 할아버지네 가서 유치원 가고 제가 4살인가? 동네에서 엄청 무서운 귀신 얘기를 듣고 질질 짜면서 집에 오니까 할아버지가 낄낄하면서 웃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말,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귀신은 인간한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혼으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죠. 이승의 미련이 남았던 원한 때문에 남았든 간에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란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혼만 있는 놈하고 육체랑 혼 둘 다 있는 놈이 싸우면 둘 다 있는 놈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무섭게 하면 겁먹지만 말고 납작하게 두들겨 패서 쫓아내라는 게 할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담력 키운다며 4~5살짜리를 밤에도 막 뒷산이고 어두운 길이고 끌고 다니며 같이 산책하곤 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여서 그런지 무섭지도 않고 귀신도 안 나와서 저도 그쯤부터 귀신이 안 무섭게 됐습니다. 가끔 귀신 같은 거에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자주 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막연한 공포심 같은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가위 눌리고 잠 못 자서 말라가고 이런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람은 귀신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하길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죽은 자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하늘에 못 가고 귀신이 되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면 놀라고 무섭겠지만 벌벌 떨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두렵다고 도망치려고만 하면 귀신은 여러분을 얕잡아보고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공포심을 이겨내고 이야기를 시도해보고 반응이 없거나 허튼 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개 패듯이 패서 쫓아냅시다. 여러분은 귀신보다 강해요. 5번째 이야기, 가위 눌린 실화 괴담. 내가 중3 때였어. 우리 집은 김포에 살고 있었지. 지금이야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엔 읍내를 제외하곤 농과 밭뿐이었어. 그래, 나 아재 맞아. 아버지는 인근 김포공항의 청원경찰이셨고 엄마는 읍내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셨지. 내 밑으론 1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겨울방학 때였어.
제주도에 계신 큰 외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식구들이 전부 내려가게 됐지. 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 대신 우리 엄마를 키워주셨거든. 하지만 난 꾀를 부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탈을 감행했지. 왜냐면 사실 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집이 텅텅 빌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왔거든. 큰 외할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 부모님이 떠나기 무섭게. 난 그동안 상상 속에만 머물던 일을 현실에 옮겨 놓았어. 내가 이야기했지. 우리 엄마가 읍내에서 옷 가게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 집엔 유행에 뒤처진 여자 마네킹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어. 눈치 빠른 얘들은 벌써 눈치챘지. 그래 맞아. 15. 쇠도 씹어먹을 혈기방자한 나의 잎이 끓는 성욕을 5손가락에게만 짐 지우기엔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지 않아? 비록 녀석에게 여자 사람을 안겨줄 수는 없지만 비루한 내 손보다는 녀석에게 이 편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덜 미안하지 않겠어? 참 이제와 생각해보면 리얼돌이란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 난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였나봐. 미국 아니 적어도 일본에서만 태어났어도 난 어쩌면 전 세계 업계를 씹어먹고 그 분야의 스티브 잡스가 되었을지도 몰라. 참 아까운 천재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지. 하여간 난 창고에서 전에 눈여겨봐 두었던 제일 괜찮은 마네킹을 꺼냈어. 아 지금부터는 마네킹을 그녀라 부를게. 그래야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난 그녀를 안고 여동생 방으로 갔지. 내 방보다는 동생 방이 그래도 꼴의 여자라고 향기부터 다르더라고. 노파심에 말하는데 설마 내가 동생을 상대로 그 짓을 할 거란 상상은 말아줘. 나도 근친상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쯤은 아는 놈이니까 말이야. 나는 지체 없이 그동안 상상 속으로만 반복 연습한 고급 스킬을 이용해 칼로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그것이 있어야 할 그곳에 예쁜 조개 모양 구멍을 만들어줬지. 그리고 구멍 안쪽은 부드러운 두부나 젤리 같은 거. 하여간 부드럽고 탄력 있는 내용물로 채워 넣었어. 이유는 알지? 잠시 후면 녀석과 조우할 그녀의 예쁜 조개 입을 생각하니 녀석이 벌써부터 껄떡거리더라고. 그러고는 그녀에게 여동생의 교복도 입혀줬어. 맞아. 난 교복 판타지가 있거든.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너희들 상상에 맡길게. 너희들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순 있겠지만 모솔들인 우리들에게 남의 딸딸이 치는 이야기는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일상일 뿐이잖아. 하여간 난 셀 수 없이 많은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야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껴안고 느긋하게 잠들 수 있었어. 그렇게 내가 늦장을 부릴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아마 지금쯤 부모님은 하늘을 날고 계실 테고 빨라봐야 내일쯤 돌아오시기 때문이었지. 그렇게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다가 왜 있잖아. 잠결에 잠깐이지만 의식이 돌아오며 잠이 잠깐 깨는 순간 말이야. 그때 실눈이 살짝 떠지더라고. 얼마 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주위는 이미 어두컴컴했었어. 그 어두운 공간에서 어렴풋이 눈앞에 어떤 물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더니 점차 또렷해지는데 얼굴이 내 옆에서 옆으로 누워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정상적인 맨정신이었다면 내가 마네킹을 껴안고 잠들었다는 걸 금방 눈치챘겠지만 잠결에 난 어찌나 놀랐던지 혼이 가출하는 느낌이었어. 기절초풍한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는데 글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때 난 깨달았지. 아, 이게 바로 글로 배운 가위에 눌린다는 거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느낌이 온몸에 소름 돋게 느껴지더라고.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 품 안에 안겨 꿈틀대는 그런 느낌 말이야.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상태라. 분명 마네킹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인지했지만 내 판단력과는 다르게 내 감각과 촉각은 물컹물컹한 느낌이 꼭 사람의 몸처럼 느껴지는 거야. 시발 그때 얼마나 소름 돋게 무섭던지. 난 글로 배운 대로 가위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어. 하지만 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것은 점점 더 내 품 안을 깊이 파고드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가위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엄마 이 미친 새끼 좀 봐봐. 귓가에 동생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날아와 꽂히며 여태껏 형쓰던 내 노력도 무색하게 순식간에 가위에서 풀린 거야.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결항될 줄은 몰랐지 뭐야. 하여간 그 이후로 난 금딸을 하고 있어. 너희들도 적당히 해.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트라우마가 돼서 이유 없이 동생년이 날 보고 실실 쪼갤 때면 패 죽이고 싶어져. 6번째 이야기, 접혀있는 우산. 저녁 거스름 비가 성긴 나뭇잎에 투닥투닥 부딪히며 좋은 음색을 내며 떨어진다. 나는 내가 지금 지나는 이 길이 딱 마침 사람이 한산해지는 때라. 혼자 생각을 하며 걷기 좋아서 일부러 큰 길을 놔두고 이쪽으로 왔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나처럼 생각하는 이가 또 있었는지 얼마 안 되어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나무의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특이하게도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안 편 채로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신기해 그냥 놔둘까 하다가도 그러다간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아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여자는 대답을 하는 대신 고개를 내게로 돌렸다.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을 안 펴도 괜찮으시겠어요? 여자는 곧바로 검붉은 우산을 펴 비를 막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며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듯이 묵묵히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상한 여자다. 나는 그냥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겨버렸다. 조금 길을 걸어가자 한적한 줄 알았던 이 길이 무언가 시끌벅적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눈앞에서 들려온 것이다. 무슨 일이죠?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길로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경찰관의 어깨 너머로 남자 한 명이 배에 구멍을 뚫린 채로 처참하게 고꾸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의 셔츠 위로 낭자한 서녀를 보고 나는 아까 그 여자의 검붉은 우산을 상기했다. 돌이켜보면 그 우산은 단지 검은색이었던 것이다. 7번째 이야기, 벽 속의 나. 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벽을 보고 자야지만 잠이 잘 오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뭔가 벽 쪽을 보고 자야지. 어머니의 품처럼 안정감이 있고 안도가 돼서 잠이 잘 오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가위가 눌린 그날도 평소랑 똑같이 핸드폰을 하다가 벽 쪽을 보고 잠이 들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 방 벽은 여느 집 벽과 똑같은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때 완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눈만 번쩍 떠지더군요. 악몽을 꾼 것처럼 벌떡 일어나거나 떨어지는 꿈을 꿔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게 아닌 정말 눈을 살포시 감았다 뜬 것 같이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생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껌뻑거리며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갑자기 제 앞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거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제 얼굴이 벽에 비쳤어요. 거울처럼 정말 또렷하고 선명하진 않지만 약간 흐릿하게 제 얼굴과 몸 전체가 다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벽에 비치는 나 자신과 눈을 계속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초리 라고 할까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날 쳐다보는 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때 벽에 있는 나는 밖에 있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요. 그러다 전 속으로 쟤한테 쫄면 안 될 것 같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정신 차려서 그 다음 가위 좀 깨보자라는 정신 나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용기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벽에 비친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가위에서 깰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놈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놈의 눈이 점점 새빨갛게 변해갔습니다. 정말 새빨갛게요. 그러고서 저를 계속 노려봤습니다. 그게 정말 제 얼굴이 아니고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덜 무섭고 덜 소름 끼쳤을 것 같았어요. 익숙한 것에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놈은 아직도 절 노려보고 있었고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체감상 엄청 긴 시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생각한 저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벽지에 비친 제 자신. 그러니까 그놈이 빨간 눈가를 하고 입은 완전 찢어지듯 웃으며 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시발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도 단단히 질려버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위에 눌리면 소리가 안 나더군요. 하나 거기서 더 끔찍했던 건 그 벽 속에 비친 그놈이 자기 머리칼을 계속 뜯으며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입모양으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놈에 대한 기억은 없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기절을 한 건지 가위가 풀려서 다시 잠에 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인 것이 그놈이 아무 소리도 안 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소리까지 냈다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8번째 이야기, 끝없는 복도.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였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저는 늘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학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밤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했을 법한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맑았고 이상하게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 막연히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가려면 학교 건물 안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건물은 밤이 되면 꽤나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긴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게 마치 건물 전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의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려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그 사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내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여성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 얼굴이 가려진 듯 아무리 눈을 가늘게 떠도 얼굴의 형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천천히 뒤돌아 복도의 끝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리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 어느새 기숙사로 이어지는 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 그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는 점점 더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앞서가는 그 여성을 보며 저는 그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몇 분간 걸었지만 복도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그 여성도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뒤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의 양옆벽에 붙어있던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복도는 더욱 어두워졌고 저는 서서히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복도는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것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였습니다.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도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성이 멈춰서면 저도 멈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의 뒤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복도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문득 앞서가던 그 여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이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복도가 아까 걸어온 것과는 달리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저 몇 걸음만 걸으면 시작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진 복도는 마치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저편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더니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섬뜩하게 들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내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리는데도 복도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숨이 가빠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앞에 커다란 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저는 기숙사 건물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복도가 더 이상 끝나지 않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 복도는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복도의 끝에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 여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저는 그 미스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의 경험이 저에게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밤늦게 혼자 복도를 걷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복도의 끝에서 다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복도를 꿈속에서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 공포가 다시금 저를 엄습해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끝없는 복도의 공포는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은 밤 복도를 걷게 된다면 그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그 복도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